고대 로마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정말 무서운 싸움은 경기장이 아닌 황궁의 화려한 홀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칼과 방패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유혹과 배신, 그리고 계산된 잔인함으로 벌어지는 더욱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서기 38년, 로마는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여성의 등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아 메실리나였습니다. 극도의 타락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후대 역사가들조차 그녀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검열을 고민해야 했을 정도였죠. 메실리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완전히 재정의하려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로마 최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으며 세계 최강자의 아내가 될 운명이었죠. 메실리나는 운명이 선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재능들을 기념비 건설이나 평화 유지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로마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성적 지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같은 신분의 다른 소녀들이 바느질과 가정관리를 배우던 시절, 겨우 15살의 메실리나는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많은 학자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실무가 주변에서 돌아가는 동안에도 궁전 복도를 절뚝거리며 걸어다니면서 역사 논문에 대해 혼잣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정치적 혼인으로 보였죠. 가문의 이익을 위해 나이든 남자와 젊은 미녀가 결합하는 그런 결혼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10대 신부가 이미 로마 사회의 가장 신성한 제도를 대량 파괴 무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뛰어난 전략가가 군사작전을 계획하듯이 메실리나는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고 협력자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실에서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면서 누가 진짜 영향력을 가졌고 누가 단지 명목상의 지위만 갖고 있는지 파악했죠. 남편의 습관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가 언제 연구에 몰두하고 언제 궁정 업무에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는지도 알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 약점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 돼 정신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거죠. 서기 41년 칼리쿨라가 암살자의 칼에 쓰러지고 프레토리아 친위대가 갑작스럽게 말더듬이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추대했을 때 메실리나는 마침내 꿈꿔왔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로마의 황후 아우구스타가 되었고 브리타니아에서 이집트까지 펼쳐진 광활한 영토와 왕국 전체의 금고보다도 큰 부를 손에 넣었어요. 한때 장식품 같은 존재로만 여겨졌던 10대 소녀가 이제는 엄청난 규모의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이전 황제들의 방탕함을 목격하고도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로마의 냉소적인 귀족층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메실리나는 황실 아내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시인들을 후원하거나 신전 건축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팔라티노 언덕의 신성한 공간을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변화는 처음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충실한 하인들이 능력이나 신중함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기준으로 선발된 사람들로 교체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한때 행정사무실로 쓰이던 궁전의 여러 구역들이 사창가 운영자조차 부끄러워할 만한 예술품들로 장식된 사적 공간들로 바뀌었습니다. 황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들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는 것이 새로운 임무라는 걸 깨달았어요. 메실리나는 이전 황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정보가 화폐였고 남의 약점을 잡는 자료는 금보다 더 값진 것이었죠. 그녀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친밀한 모임들을 주최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군사작전 수준의 정밀함으로 기획된 것들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 군 지휘관들, 부유한 상인들, 외국 고위 인사들이 황후와의 비공개 접견을 위한 우아한 초대를 받았어요. 이건 이전 통치자들 시절에 로마가 가끔 목격했던 그런 저속한 난교가 아니었어요. 오락으로 포장된 심리전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사회를 떠받쳐온 사회적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중하게 조율된 시나리오였죠. 참가자들은 거부하면 정치적 파멸을 의미하고 따르면 자신들이 존중하도록 교육받은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활동에 공모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메실리나의 접근법에서 천재적인 부분은 무작위적인 잔혹함이 아니라 체계적인 영향력 행사에 있었어요. 각 모임은 기록되었고 각 참가자의 반응은 문서화되었으며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들은 미래를 위해 목록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 욕망에 빠진 게 아니었지만 그런 욕망이 분명히 존재하긴 했죠. 그녀는 자신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 않으면 사회적 파멸을 맛보게 될 타협당한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예를 생명보다 중시하는 사회에서 귀족 가문의 젊은이들은 명망 있는 직책에 임명되려면 예상치 못한 조건들이 따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군 장교들은 승진이 의무와 명예에 대한 기존 이해를 재정의하는 상황에 참여할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로원 의원들은 중요한 법안 투표가 더 이상 원칙이나 정당 충성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황후의 사적인 방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조용히 상기시키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작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은 엄청났습니다. 메실리나는 제국 자금을 빼돌려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물질이 첨가된 이국적인 와인들, 취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희귀 향료들을 구입했어요. 평범한 방을 심리적 연극 무대로 바꾸는 정교한 장식품들, 신중함을 보장하는 경비원들, 다양한 화학적 증강제를 제공하는 의사들, 도서관의 두루마리처럼 인간의 약점을 읽어내는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궁전의 벽들로는 메실리나의 야망을 막을 수 없었어요.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후는 평범한 옷과 검은색 가발로 변장하고 밤에 로마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역들, 특히 사브라를 자주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매춘부들이 외국 선원부터 가정 노예까지 모든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죠. 하지만 이런 전문적으로 타락한 환경에서도 메실리나는 그녀의 극단적 행동으로 노련한 업계 종사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야간 탐험들은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후라 해도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걸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의 지하 세계에 보여주었고 전통적 통치자들이 무시했던 사회 구성원들과 심리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중세 로마의 대중 여론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죠. 가장 중요한 건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그들의 황후가 법이나 관습에 구속받지 않고 사회의 모든 계층을 완전히 처벌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메실리나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충동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신중한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누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서 어떤 정보기관도 부러워할 만한 인간 약점 기록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 정보는 그녀가 로마 정치를 통제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고 원로원은 심의기관에서 신념보다는 공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모했습니다. 황후의 활동에 대한 소문이 속삭임과 암호화된 편지를 통해 퍼지면서 로마 사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성을 유지해온 전통적 권력 구조가 공식적 권위보다는 유혹, 협박, 공포를 통해 운영되는 여성에게 종속되었습니다. 로마 문명의 기반 자체가 결국 모든 권력은 개인적이며 모든 통제는 심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에 의해 시험받고 있었죠. 메실리나의 영향력이 궁전 담장 너머로 확장되면서 로마의 정치 지형은 더욱 급속히 변화했습니다. 갈리아, 게르마니아, 동부 속주에서 온 사절들이 선물을 가져와 조약을 요청했지만 황후는 외교적 면책권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사절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개인적 만족보다 훨씬 더 사악한 목적을 위해 열렸어요. 메실리나는 외국 대표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환대를 베풀면서 가능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로마의 지배력을 확인시켰습니다. 미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 지도층의 약점을 파악했으며 방문한 고위 인사들이 로마 제국의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죠. 그녀가 구축한 부패 네트워크는 제국 행정의 모든 구석구석에 침투했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유능한 통치와 로마에 대한 충성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임자들도 두려워했을 방법을 통해 황후에 대한 개인적 충성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로마로 소환되어 증명할 수 없는 비난으로 경력이 파괴되었죠. 로마 경제 자체도 메실리나의 요구로 인한 압박을 받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상인들은 수익성 있는 계약이 경쟁력 있는 가격이나 고품질 상품에 달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적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걸 깨달았어요. 곡물 운송, 건축 허가, 무역 허가는 모두 황후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그 대가는 단순한 화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로마의 가장 신성한 기관인 군대도 오염을 피하지 못했어요. 명예와 의무, 희생이라는 원칙에 자신의 삶을 바친 장교들이 국가에 대한 모든 신념에 도전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메실리나는 군대가 제국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군단 전체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권위 있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했죠. 젊은 지휘관들은 계급을 올리려면 전통적 군사 의례와는 전혀 다른 사적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충실한 봉사로 지위를 얻은 참전 용사들은 전장에서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식으로 황후를 섬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걸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요. 알려진 세계를 정복했던 전설적 규율이 로마에 대한 제도적 충성을 메실리나에 대한 개인적 충성으로 대체하면서 내부에서부터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회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정치적 결과보다 더 파괴적일 수도 있었어요. 문명의 근본적 안정성을 믿으며 자란 시민들이 전통적 가치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정체성의 초석이었던 명예라는 개념이 자산보다는 부채가 되었죠. 품위와 미덕에 대한 구식 원칙을 고수하던 사람들은 그런 고수가 자신들을 새로운 질서의 적으로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황후의 정보원 네트워크가 사회 모든 계층에 침투해서 의심과 편집증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는 가장 친밀한 관계조차 망가뜨렸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믿지 않게 되고 부모들이 자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무기화되고 충성심이 공모의 정도로 측정되는 세상에서 친구는 잠재적 위협이 되었죠. 결정적 순간은 정치적 오판이나 군사적 반란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실리나는 다른 사람의 욕망과 약점을 이용해 조종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자신의 욕망과 약점을 통제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서기 48년 가을,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계산적인 삶에서 처음으로 말이죠.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실리우스였고 메실리나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젊고 잘생기고 야심적이며 로마 상류 사회에서도 그를 예외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귀족적 태도를 타고난 실리우스는 황후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리우스는 일반적인 부패와 통제 방법에 면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대중을 위해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죠. 이번 추적도 메실리나의 이전 모든 작전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알아내고 이용하기 위해 계산된 유혹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초기 만남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식자가 자신이 먹잇감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수년간 인간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처럼 다뤄온 여성에게 진정한 매력을 느끼는 경험은 신나는 동시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실리우스는 이미 율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메실리나는 그런 불편함에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메실리아는 뇌물과 위협, 조작된 스캔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한 길을 닦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이혼을 주선했습니다.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한 점은 이런 공개적 집착의 표현이 로마 사회 전반에 황후가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계산적 냉정함을 잃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욱 위험한 것은 메실리나가 제국의 위험을 훼손하는 모든 의례를 깨뜨리며 실리우스와 함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극 공연에 함께 참석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제국의 결혼에 필요한 조심스러운 거리두기 대신 일반 연인처럼 로마 시장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귀족들 사이에 충격파를 일으켰는데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던 신중함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메실리나를 파괴할 위기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커져갔습니다. 서기 48년 겨울, 클라우디우스가 중요한 곡물 선적을 감독하기 위해 오스티아 항구로 여행을 떠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을 내렸어요. 추운 12월의 어느 아침, 황제가 수도에서 안전하게 떨어져 있자 메실리나는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궁전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증인으로 참석한 사적 서약 교환이 아니라 신성한 의례와 합법적 계약, 수백 명의 증인이 포함된 완전한 전통 로마 결혼식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로마 황제와 법적으로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연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결혼 소식은 해방로의 나르키소스가 관리하는 여러 전력 네트워크를 통해 몇 시간 만에 클라우디우스에게 전해졌어요. 나르키소스는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수년간 메실리나의 범죄를 기록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충성을 확보한 프레토리아 친위대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갔고, 황제는 마침내 학문 연구에 몰두하던 동안 궁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전모를 직시하게 되었어요. 메실리나의 몰락 속도는 숨이 멎을 듯 빨랐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된 지 24시간 만에 실리우스는 재판 없이 처형당해 죽었어요. 친위대가 축하 행사가 계속되고 있던 빌라를 포위하는 동안 클라우디우스 행정부가 반역 음모로 분류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많은 결혼식 손님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메실리나는 루클루스의 정원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은 그녀가 수년 전에 파괴한 원로원 의원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재산이었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로 그녀는 한때 그녀의 희생자 중 한 명이 평화롭게 살았던 곳에서 죽게 되었죠. 고대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은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묘사됩니다.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을 조종했던 그 여자가 자비를 구걸하는 간단한 편지 한 통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로마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항우는 마지막 날을 절망한 어머니와 함께 정원길을 헤매며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망적이 되는 탈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프레토리아 친위대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어요. 처형은 클라우디우스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군사 호민관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메실리나는 살아온 것처럼 극적이고 폭력적으로 죽었어요. 그녀의 시체는 어머니에게 맡겨져 장례를 치렀는데 이는 무자비한 결말에 비하면 작은 자비였습니다. 메실리나의 이름은 모든 기념물에서 지워지고 그녀의 동상은 철거되어 부서졌으며 공식 명령으로 그녀의 기억은 폄하되었어요. 로마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로마 사회에 남긴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통치는 절대 권력과 인간 약함의 본질에 대한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도둑맞은 정원에서 마른 후에도 그 교훈은 역사의 복도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죠.